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현경 연세대학교 국제의학대학원 디지털 통상연구센터 연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몰라 뵐 뻔했어요. 네, 지난번하고 스타일이 너무 네, 달라지셔가지고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고 강의를 듣는 것처럼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네, 그래서 질문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일 텐데, 이 안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동남아시아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또 하나의 수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금 유입이나 증시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가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 이제 자금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증시로 자금이 몰려갈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많이 풀려 나간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의 증시가 사실 싱가포르만 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개도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미국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 다음 날 바로 각국 증시가 다 올랐어요.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증시가 올랐는데, 그러면 막 눈에 띄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따라서 금리를 좀 내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금리를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동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자본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풀어놓으면서 신흥시장도 여파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는 아니고, 그 뒤로 잠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가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줄 줄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반짝 이벤트에 좀 그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좀 국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동남아 증시, 신흥시장 안에서도 베트남 증시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올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저희가 이제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수출도 늘었고요.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올해 이 앞선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동남아 6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른 너무 작은 증시들을 빼면 우리가 주요 6개 국가를 할 수 있는데, 베트남의 올해 증시 성장률이,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약 30%에 근접하고 있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순서로 증시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베트남 증시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베트남의 올해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 관세 여파 때문에 수출이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데다가 FTSE 러셀의 이머징 마켓의 승격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프론티어 마켓에서 베트남이 이머징 마켓으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자금 배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올해 베트남 시장이 계속 좋았고요.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FTSE만 이렇게 승격이 됐는데, 내년에는 MSCI도 이머징 마켓으로 승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한도도 없앴고 거버넌스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증시가 좋을 건데, 이걸 그러면 구조적 성장의 시조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분명히 제도가 좋아진 것은 맞지만 제조 고도화가 과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일단 제도적으로 그런 구조적 성장의 초입 단계는 들어왔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성장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내년에 어떤 제조업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일단 그 시장 내에서 그리고 산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 구도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오늘 접한 뉴스로만 보더라도 이제 베트남 당국에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종이로 행정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폭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뭐 규제들도 한다라는 뉴스들을 보고 내년에 이런 이 규제와 또 절차들을 기반으로 어떤 발전을 이뤄나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기반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칼럼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시나요? 사실 아이디어는 제가 뭐 4주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 아이디어는 한 달 내내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쓰는 시간도 사실은 이제 글자 수 안에 맞춰서 알찬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한 3, 4일은 그냥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한 달 내내 생각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딱 꼽아서 뽑으신 주제가 바로 싱가포르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모으고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직접 생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정말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싱가포르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이러한 모델이 이제 시장 내에서 갖는 경쟁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1인당 소득 수준이 9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소비 시장의 파워 같은 힘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수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칼럼에서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잘 가져가느냐 하는 능력은 일단 첫 번째가 큐레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티 뭐 이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요. TWG나 바차 커피 같은 경우 한국인들이 항상 많이 사오는 세트인데요. 사실 싱가포르에서 티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커피도 그래요? 싱가포르 자체에 뭐 티팜을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바샤 커피를 오늘 아침에도 마시면서 사실 왔는데 그러니까 커피 자체는 또 싱가포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죠. 싱가포르의 향이 난다고 하면서 취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그런 다른 데서 키운 것도 싱가포르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제 스토리를 붙이는 그런 큐레이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문화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화교 중국계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말레이계도 있고 뭐 서양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다문화의 사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린 사회이기도 하고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런칭을 하면 여기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럭셔리 브랜드가 싱가포르에 가장 먼저 태국이나 홍콩보다도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가장 먼저 요즘은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세계 최초의 우리가 이제 의류 브랜드로 알고 있는 회사들이 다 요즘은 레스토랑도 하고 호텔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F&B 첫 번째 개점을 싱가포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력이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 수준이 싱가포르 사람들만 높은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아시아계 부유층들이 싱가포르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잠재적인 소비 그리고 이들이 쓰면서 뭔가 트렌드 세터가 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 자체가 자본의 허브, 금융시장의 허브이기도 하고 무역의 허브, 물류의 허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안에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싱가포르로 가지고 오면 여기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 국가로 만들어냈다는 게 싱가포르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제조가 막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 강한 국가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작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싱가포르가 제조업을 한 GDP 20% 정도 갖고 있는 제조 강국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야를 주로 하나요? 반도체, 바이오,
제약, 오. 그리고 뭐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조업은 없지 않지만 아주 다양하게 또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일부 이제 예.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싱가포르 시장은 올해도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다른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것과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전략과 기대치는 좀 달라야 됩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막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츠 투자는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갔을 때 예. 싱가포르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옆 국가로 넘어가서 태국과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카지노와 호텔 단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포격을 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급격하게 고조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 분쟁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간 피해 확산에 이제 국제사회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좀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네. 주시죠. 사실 2025년 7월에 국경 분쟁이 시작돼서 이제 뭐 티격태격하다가 말레이시아가 요번에 아세안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의장국의 중재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중재에서 합의를 보고 화해 모드로 들어가서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다시 그런 태국이 거죠. 캄보디아를 공습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피난민만 뭐 50만 명이냐 뭐 몇만 명이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양측 군인들도 많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휴전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태국이 태국만을 봉쇄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자, 해상을 봉쇄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휴전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게 뭐 역사 논쟁, 국경 분쟁, 민족의 정체성 뭐 이런 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휴전이 쉽지 않은데 아세안의 그 종전을 이제 휴전을 요청하는 화해 이벤트도 지금은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16일에서 22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화해를 시켰다라고 했지만 이제 다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갔죠.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중재를 합의를 이제 종용하고 나선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 캄보디아에 좀 더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국가죠. 그래서 중국이 빨리 이 사태를 종지부를 짓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 시그널을 냈어요. 그렇다고 뭐 직접 전쟁에 개입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압력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하면서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그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어떤 조치가 나오긴 할 텐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거나 모레이거나 하지는 않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따뜻한 연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제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국가가 네.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의 다른 이제 뭐 범죄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좀 이슈가 한번 핫하게 됐었죠.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국가 간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었었는데 그런 경쟁력이 하나가 훼손된 측면이 저는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뭐 동남아 국가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현재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뭐 무력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로 격하게 네, 싸우고 네,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언어로 네. 네,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계에서 이제 주목하고 계신 방산 업종을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방위 산업 시장이 이제 2032년에 25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방위 산업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도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제공된 셈이죠. 거기에다가 동남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해상 안보에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뭐 불법 어업, 조업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예전에 마련했던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그러면 장비 자체를 현대화해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사실상 방산에 대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한국의 이제 베트남의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FA-50 경전투기를 이제 사갔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미 사간 FA-50을 사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에서는 이제 해군 함정, 초계기함 이런 것들을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한국이 좀 수혜를 받네요. 예. 한국이 수혜를 받기도 하는데 네네. 또 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한국하고의 관계도 좋지만 이들 국가들이 아무래도 뭐 대나무 외교라고 해서 전략적 자율성 이렇게 하면서 미국 편에 꼭 서지 않고 중국 편에 꼭 서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립적으로. 모든 국가하고 네. 잘 지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다 보니 꼭 한 나라에서만 산다기보다는 여러 국가를 이제 저울질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국이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에 새로운 또 문이 하나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투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함께 반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울러서 동남아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동남아 시장을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길게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와 것처럼. 다른 국가들. 예,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 증시의 연동, 민감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 같이 좋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연관성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이머징 개도국 시장인데요. 너무 단기적으로 가다 보면 뭐 종목 장세 이런 걸 우리가 외국 시장을 다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네. 시장 하나 보는 것만으로 벅찬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나 이제 지수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수에 투자를 하긴 좀 어렵죠. 네, 부담이 그렇다고 장기는 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환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오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보다는 중기 정도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예의주시하는 게 네.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누구나 단기, 네. 중기, 장기를 설정하는 기간이 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기의 기간은 해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뭐 한 1년 네, 에서 1년 3년 뭐 네. 이런 사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워낙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변수가 크니까 1년 정도를 일단 내다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다양한 분석들을 나누어 봤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중기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영경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